여기 선배들이 이제 힘들더라. 힘들잖아. 아 먹었어 그날. 너무 지치더라고. 자, 또 2주 만에 뵙는 거죠? 네. 야, 근데 2주 만에 오셨어도 7분이나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저도 대면 수업이라고 했는데 자꾸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오시는 분이 가서 계시고 그걸 다 해주셔야 된다고 하셔서 학생들이 원하시면 뭐 다 하긴 해야 되지만 예. 근데 아무래도 온라인에서 수업하시는 것보다 나오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시죠? 네. 훨씬 낫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은 의미로 시험 문제도 꼭 잡지로 쓰시라고 말씀을 좀 드린 건데 이게 컴퓨터로 아니면 다른 사람이 글을 쓴 걸 보시는 건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죄송한데 머리에 남아있거나 가슴에 감동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본인이 생각을 한 것들을 이렇게 글로 쓰시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기록을 하셔서 좀 보내라. 그다음에 그 PDF 파일로 스캐닝을 하던 뭐 사진을 요새 휴대폰으로도 PDF 파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찍어서 해서 보내세요. 그랬더니 컴퓨터로 이렇게 저도 하셔서 보내신 분이 행정론 시험 보다가요 컴퓨터 나가본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전화 드렸어요. 저기 김혜영 교수님한테 그랬더니 네. 손으로 써서 그걸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은 촉박하고 온라인으로 시험 보셨어요? 예, 행정론 보는데 그럼 다시 원정으로 들어가시면 나가다가 컴퓨터가 딱 나가니까 다시 이게 한 번 1회밖에 안 주셔갖고 예, 행정론이요. 그래갖고 교수님이 저희 1학년 때 사회복지 과목 하셔갖고 네. 제가 얼굴 좀 친했었어요. 그래갖고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무조건 저거 이거 컴퓨터로 칠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글을 써갖고 해서 보내라고 해서 시간은 막 한참 갔잖아. 그래갖고 아니 진짜. 그거를 A4 용지로 3장을 빡빡하게 써서 그래갖고 이제 대충 이제 표시를 해갖고 이렇게 보냈더니 교수님이 아우 잘하셨어요. 3장으로 괜찮죠? 그랬더니 예 그래갖고 저기 아니 시험 해다가 튕겨나갈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전원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서 보통 온라인 시험 저희도 한 99회 그거 무제한이죠. 뭐 무제한을 그래서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번에 시험들 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연예인이나 여러분들이 내년에 사회복사 1급 시험도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시험이다 뭐 테스트다 평가다 하는 것들은 일단은 스트레스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평가에 관한 부분들 네, 뭐 하실 말씀이 프로포잘 뭐 많으신가요? 예. 아직 수업 전일 것 같아요. 2분은 전이어서 네. 잠깐 교수님 모든 네. 과제 같은 거는 PDF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배울 때 따라 다르죠. 또 이렇게 요구한 원래 이제 각 교수님들마다 어떤 것들을 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수정이 있어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좋죠. 왜냐하면 잘한다는 제가 그래서 그 신료생을 글로 써서 다 그렇게 전달을 해드리는 이유는 그거 내용을 정확히 읽느냐 하는 문제고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시험을 보다 의사 전달이 서로 정확하게 됐느냐예요. 근데 저희도 시험 문제 낼 때 몇 번을 읽어봐서 혹시 오해가 없을까도 또 고민을 해서 전달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전달 안 된 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교주자 입장에서 보면 아 이게 제대로 좀 글도 안 읽어보는구나, 문제의 내용도 제대로 파악 안 하는구나, 아니면 교수자가 요구한 것들을 이해를 안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그 사회복사 1급 시험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에 답이 있어요. 문제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아 저거 내가 다 아는데 왜 저걸 찍었지? 하는 게 문제를 꼼꼼하게 안 읽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계속 한글 파일로 하다가 교수님이 PDF로 얘기하셔가지고 딸 집에 또 그 노트북 들리면서 이거 바꾸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봐서 아 그러셨구나. 저희 저거 열심히 썼으니까 쓴 사람들은 잘 주세요. 언니 월수야 월수 알아서 주시겠지. 그런 정도 얘기해가지고 안 돼. 아 그래 언니? 안 하는 게
일이 날 뻔했나? 더 얘기를 하나. 여기까지가 최선이야. 아니 근데 어쨌든 이게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그 내용에 잘 맞는 가까운 것들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벌써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게 벌써 죽은 지식이에요. 벌써 1년 전 아니면 뭐 벌써 빨라도 6개월 전, 12개월 전에 어떤 이벤트들이거나 그런 거예요. 저희도 방학 때 공부 또 해서 교환 만들고 다 해도 매주 전에 거의 모든 교수님 그러실 것 같은데 혹시 그 사이에 바뀐 거 없나? 법정 관련 어떤 규정들이나 아니면 사회복지기관이나 협의회에서 나왔던 규정들 또는 인용하고 있는 통계 자료들이 좀 바뀐 게 없나? 다 확인해보고 오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그 출판사에 의뢰받아서 하나 해봅시다를 쓰면 그거 한 1년 걸려요. 저만 쓰는 게 아니라 하는 시간에 또 막 저분도 쓰고 해서 모아서 하는 거라 분야별로 모아서 하는 거라 실제 책 큰 거 만드는데 1년 걸려요. 그리고 거기서 또 교정 보고 뭐하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 거쳐서 이렇게 책으로 나올 때 1년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024년도 교재라고 해도요. 쓴 건 2023년도에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벌써 1년 전, 2년 전, 만약 그걸 2025년에 교재를 하시면 2년 전 자료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나간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또 그런 경험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생길까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추세나 추이를 알아서 간접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적응을 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비슷한 부분은 가고 다른 부분이 있다라 그러면 좀 다르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야기하는 옛날 얘기로 나오는 온고이 지신이죠. 이것을 알므로써 새로운 것들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새로운 것에 대응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접 경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수업을 좀 돌아가면요. 오늘 조금 강의 녹음 때문에 한 30분씩 3개 녹음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바깥에 좀 도민대에 바깥에서 강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녹음하지 않는 강의를. 그리고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프로포자를 공부를 하시고 지난 시간에 제가 책도 하나 현장에 계신 사회복지사 같은 책도 하나 드렸습니다만 그 책도 잘 읽어보시면 정말 이전 교재에서 있던 이야기는 뭐 일부는 있지만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기관의 제안서 내는 것들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제안서들이 어떤 자기와는 어떻게 달랐는지 그리고 자기가 대학에서 공부해서 사회복지 전공해서 기관에 나와보니 현장에 나와보니 제안을 저런 것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자기 분야에서. 근데 늘 하던 것만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자기 분야에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아동양육 하시는 기관은 아동양육만, 노인복지하는 기관은 노인복지에 관련된 부분만, 아니면 청소년은 청소년. 근데 청소년 활동은 뭐 다 아웃리치해야 된다 뭐 이런 기본적인 패턴들이 있거든요. 기관에 해나가는 패턴들이. 그걸 벗어나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실제로는 새로운 사회 문제들은 다양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사회복지 기관의 또는 사회복지사의 어떤 제안, 기획 의도들은 원래 의도를 하는 사람들 또는 재원을 제공하는 재원지공처의 어떤 생각들과는 좀 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해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아니면 뭐 다른 지역의 기관들의 어떤 제안서들 오면 뭐 말씀드렸잖아요. 몇백 개씩 받아서 평가한다고. 그러면 죄송한데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 하는 것들도 어쩔 수 없이 몇 개는 하기는 하겠죠. 아주 상황이 여러 개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어떤 케이스들은 좀 이렇게 빼놨다가 하고 죄송한데 300-400개 다 못 봐요. 저도 제가 할 일이 있고 그렇다고 잠 안 자면서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한을 뭐 넉넉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보안 문제 때문에 서둘러서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죄송한데 첫 페이지나 두 페이지 딱 보고 이것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그러면 ABC 중에서 B로 가는 거예요. 이건 옛날에 했던 건데 C 이건 좀 새로운데 A 그래서 A를 분류를 하고 ABC 분류하고 B에서 A만 다시 한번 보는 거거든요. 뒤까지 그 다음에 그러면 저희가 해보는 것처럼 아싸팀이나 A팀이나 했었던 것처럼 기획해서
제목 설정하고 예산 계획 세우고 또 예산들은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지 프로그램 실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전의 게 아니라 지금 생긴 사회 문제에 적응하도록 잘 각 기관에 또는 전담하는 사회부처들의 생각들이 좀 고민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 살펴봐서 그래서 그 중에 몇 개를 제가 제 이름으로 추천할 것들을 가지고 가는 거죠. 300~400개 나와서 꼼꼼하게 그걸 다 보면요. 보통 한 20페이지씩 쓰시거든요. 최소. 많이 쓰시는 분들은 욕심이 많아서 어서 자료들만 잘 붙여다가 그냥 막 50페이지씩 써요. 근데 실제는 그 중에 알맹이는 어떤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우린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고자 합니다가 딱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 맥락을 쭉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뭐 300~400개 와도 죄송한데 10개 가져가요. 많이 가져면 10개. 그 중에서 각자 의원들이 갖고 온 거 10개씩이면 뭐 한 7~7명 되시면 한 7~80개 가지고 그 중에서 다시 또 서로 의견 나누면서 이건 꼭 해봐야 되겠고 분류를 하죠.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도전, 기존에 해왔던 것들의 방법을 좀 바꾼 거, 아니면 실천 방법이 획기적인 거, 아니면 예산에서 기존에 100원 들었던 것들을 이렇게 하면 한 60원에서 70원이면 될 것 같아. 예산 절감도 되면서 목적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인 것 같아. 그런 것들만 뽑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렸던 책에도 보면 그 젊은 사회복지사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또 전혀 다른 제목들을 가지고 제목에서부터 이전에 도전했던 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들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떤 그 제안서 공모에 많은 그 당선되는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승진도 빨리 돼서 이런 어떤 책을 쓰는 계기도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간이 나시면 여러분들 1급 시험 통과하시고 시간이 나실 때 한 번에 책을 다 보지 마시고 하나씩 보시는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부분들 또 평가가 왜 필요한지 평가의 방법 그리고 평가의 기준까지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전까지 해보셨던 프로포잘 제안서 내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같이 보시면서
나눔과 꿈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육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에서 신청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라는 평가 기준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동안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했던 어떤 그 우리나라 표준으로 제공했던 프로포잘 양식들이 거의 표준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나눔과 꿈은 새로운 방법을 접근하기 시작한 거예요. 2020년대가 넘어가면서. 왜냐면 기존에는 단순 사업들 일주였었거든요. 이게 길어야 1개년 사업, 짧으면 뭐 몇 달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각 기관별로 그런 사업들을 할 테니 재정 지원을 해주세요 하면 했던 거거든요. 근데 나눔과 꿈은 방법을 좀 바꾼 거예요. 왜냐면 변화되는 사회에서 새로운 어떤 문제들을 대응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모델링 사업을 해나갈 거냐. 그리고 그 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얻었던 성과나 이런 것들을 다른 일반 기관들이 뭐 인적 자원이 없어서 또는 시간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벤치마킹 할 수 있거든요. 뭐 이렇게 배워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어떤 문제가 지역사회에 생겼을 때.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관에서 요구한 예산을 거의 90% 이상 수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은 프로젝트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정해져 있잖아요. 나눔과 꿈은 정해진 예산 안에서 어떤 사업들을 연속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대신 보통 짧으면 2년, 3년, 길면 한 5년까지. 근데 5년까지 하는 사업들은 기존에 거의 없었고요. 저희 기관의 예로 봐도 3년 사업이 되게 길었던 것 같아요. 근데 3년 사업을 하면 저희가 해보니까요. 기관의 담당자들 바뀌어요. 출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퇴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직해서 자기 이전에 해왔던 것보다 다른 것들을 해보고 싶으면 그건 합격됐다고 나간다고 그러는데 하지 마, 이거 하고 가 하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또 직원들 중에도 이거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일이 너무 힘들어요, 포기할래요, 안 하겠어요 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3년을 연속 사업으로 해마다 뭐 1억 5천원 써, 뭐 1억씩 받아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 1억 예산 쓰려면 아시죠? 보조금 1억 쓰려면 정해진 대로 예산 쓰려면 최소 6개월은 사업을 해야 돼요. 네. 굉장히 힘들죠. 인원이 바뀌면 팀원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좀 감수하고 이겨내겠다는 어떤 그 팀원들의 마음이나 아니면 리더의 마음이 없으면 죄송한데 3년 사업하기 정말 어렵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작년에 끝난 게 있어서 얼마 전에 평가회의를 했었는데 어땠어? 물어봤거든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3년 사업했으면 어떠셨을까요? 프로젝트로. 누가 했던 것도 아니고 누가 또 표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척도를 주는 것도 아니고. 네, 소리를 좀 줄이시죠. 네. 죄송합니다. 잘못 눌러줘가지고. 음식이 나와. 그래서 어떤가 하고 개개인들의 의견을 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오는 불만도 몇 개 있고요. 또 하는 과정 중에서 힘들었던 것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그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에는 뭘 보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왔는지 자기가 모르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교재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겨우 얻는다는 게 이제 만족도 조사나 외부 자문위원들이나 슈퍼바이저들이 어떤 이런 도움되는 이야기들밖에 없으니까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방향들이 클라이언트의 만족도가 정말 이렇게 나오는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뭘 보고 지침이나 기준이 있어서 했으면 기준대로 따라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죄송한데 끝나고 나서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서 보면 사회복지사로서 자기가 성장했고 전문가로서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해도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어떤 자신감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때? 그랬더니 이제 저하고 일할 때는 처음에 너무 힘들었는데 요구하는 게 많아서 하고 나니까 이제 좋은데 하는 과정에서는 돌아서서 많은 요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자기네들끼리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고맙죠. 그럼 누구나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고요. 저도 저 나름대로의 고민이 엄청 많았고 이 팀원들, 직원들하고 어떻게 저걸 끌고 가야 하는 어떤 것도 있었고 어떨 때는 확 다 바꿔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었고 네. 근데 그러면서 같이 가는 거죠. 예, 서로 의지하고 도와가면서. 그래서
얼마 전에도 프로젝트 했던 중간에도 이제 제가 늘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회사를 나갈 때, 우리 기관을 나갈 때 한 단계 올라서 가라. 아니면 기관장으로 보존해. 다 추천서 써달라면 다 써줄게, 어디든. 응? 얘기하거든요. 저희 기관장 하나 나갔어요. 저희 기관의 산하기관이 아니라 법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자신 있게 면접 보고 최종 합격해서 이제 출근한다고 5월달부터 열심히 잘해라. 어려운 일 있으면 얘기해라. 도와줄게. 너도 이제 해봐라. 네가 나 욕할 때 왜 욕했나? 한번 반출을 해봐. 네가 해봐야 응? 너도 내 마음을 알지. 이제 좀 잘 조언하면서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실제로 이런 어떤 사업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프로포자를 해보시면서 지금 화면에 보셨던 내용들을 다 해보시고 해 가시는 과정 중이시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정할지, 아까 뭐 통합성, 연계성,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통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효과성,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연계성에 대한 것들, 목표를 정하고 원래 기관의 미션과 비전이 있을 거고 프로그램의 목적을 정하고 목적을 실천하기 위한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하위 목표들을 정하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이 계속 연계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로는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고 기관의 미션을 달성하는 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이루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잘 이해하시는데요. 다 해오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평가입니다. 네. 실제로 평가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실 수밖에 없죠. 대학을 다니면서 중간고사 본다고 해도 긴장이 돼서 어떤 분은 잠도 안 오고, 네? 숨도 아프고, 또 사이버로 보는데 튕겨나와서 이걸 어떡할까 또 교수한테 한밤중에도 전화하시고, 네, 스트레스죠. 근데 왜 평가를 공부하느냐? 네. 왜 평가를 공부할까요? 평가를 한번 받아보시면 네, 긍정적인 평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혹시 평가자가 돼서 평가를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많이 하시지 않으시나요? 뭐 신입 직원에 대한 어떤 OJT 결과를 평가해 준다거나 다른 부서의 어떤 업무 진행했던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신다거나 예. 아니면 다른 기관이나 또는 다른 프로그램들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것도 평가라고 볼 수 있죠. 예. 제3자 평가 또는 메타 평가라고 해서 기존에 했던 다른 사람들이 했던 평가들을 쫙 모아서 그걸 어떻게 해왔나 다른가 평가하는 것도 메타 평가의 방법이게. 그걸 이제 메타 평가라고 하는데 그런 평가도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평가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우리는 늘 누군가의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평가를 하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내에서 직원들 평가에서 인사고과를 준다거나 연말에 서로 이렇게 교차 평가하기도 하시죠. 네, 그런 것들도 다 평가의 방법이죠. 근데 사회복지에 대한 것, 프로그램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오셨던 것처럼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평가받는 거를 좀 두려워하실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들 중간고사 보셔서 성적하고 아니면 그동안 공부하셨던 것들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있나? 확인해 보시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 저희도 한 10년 전에 평가 이렇게 위촉받아서 처음 갔을 때는 이것들 뭘 잘못하는 게 있나? 이렇게 바라보고 왜냐하면 그렇게 요구받았어요. 죄송한데. 예.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예. 저희 선임 은사님도 그렇고 가시면 지역사회복지기관 평가할 때 평가의 기준들을 같이 토의를 해요. 잘못하고 잘하는 것들 분명히 좀 실수하거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왜 잘못했는지 그것이 기관의 잘못인지 사회복지사가 먼저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기관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감독기관에서 또 요구했던 것들 아니면 어떤 기관 기준을 정해놨던 것들이 잘못되어서 현장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지 다각도로 평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그 기관이 앞으로 사회복지 그 지역에서 앞으로 더 잘하려고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 줘야 되는지 말 그대로 슈퍼비전을 주는 거거든요. 감독을 평가를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요.
또 하나는 늘어난 것들이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그 기관장이나 법인의 이사장 반드시 면접을 해서 그 부분들을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가에 반영하도록.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리더들이 아니면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요즘에 이제 TV나 이런 거 많이 보셔도 옛날에 리더십이나 뭐 가르치면 뭘 해라라고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라. 근데 지금은 그 방향성을요 가르치지 않아요. 어떻게 방향을 정하시고 가실 건지 그 방향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를 서로 토의해서 방향을 정해서 가시자라고 이야기해요. 방향을 먼저 이렇게 기차 타고 가세요? 비행기 타고 가세요? 자전거 타고 가세요? 아니에요. 다양한 예를 들어 서울 간다 그러면 운송수단이 다양하게 있고 이건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고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고 골라보세요.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또는 지역사회에서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우리 기관의 구성원들은 얼마큼의 역량과 경험을 갖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평가해서 요새 많이 하는 스와트 평가 있죠. 우리의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고 기회는 뭐고 위기가 뭔지를 평가를 해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지 그 방향을 정하고 방향이 정해지면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평가의 흐름들은요. 요즘에 보면 사회 책무성, 옛날에 책임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책임보다는 책무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일도 있고요. 또 그것에 대한 사회복지사로서 또는 사회복지 국민의 조세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기관의 특성상 의무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전문가로서의 어떤 사회복지 기관, 사회복지사로서의 의무, 윤리기준, 가치기준을 엄격히 규정을 하고 있죠. 그걸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가 전문가 집단입니다. 2035년 정도가 되면 서울대학교 미래학연구소에서 이야기한 게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점점 발전하고 또 현대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앞으로 미래사회에서 가장 촉망받는 직업은 어떤 일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미래 4.0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2035년이 되면 다양한 직업 중에 없어지는 것도 있고 생기는 것도 있고 다양한 어떤 부침을 겪겠지만 가장 필요로 하는 어떤 일들이 사람을 상대로 하는 휴먼 서비스 직종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그리고 오히려 한 35만 개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되는 일자리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휴먼 서비스라고 하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사회복지 쪽의 업무, 보건 이쪽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한 20년만 젊어서 이 공부했어도 전문가로 자리 잡고 할 텐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작년 통계청에서 나온 2024년도 기대 수명 여성이 몇 살이신지 아십니까? 몇 살인지 아십니까? 112요. 너무 오래 살면 힘들 것 같아요. 85세 정도. 여성분이 84.9세. 남성은요? 78. 역시 남성의 적은 적이라니까요. 말씀은 문제이. 왜 여성분은 85세 사는데 남자는 75세 오면 빨리 죽으라고. 여자들이 더 오래 산다. 기대 수명이 남성분이 한 83.2세 정도 됩니다. 한 2년에서 3년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기대 수명이고요. 실제 수명은 또 조금 다르고요. 말씀처럼 실제 수명은 남성분들이 약 78세, 여성분들이 한 83세 정도 됐어요. 다 통계를 낸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셔도 지금 이제 정년도 연장한다 소리 하고 있고 앞으로 한 2030년 되면 자연스럽게 정년 연장될 것 같은데요. 공공위에서 시작하고 하면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 봐도요 60세 정년하시면 이야 설악산을 뛰어다니시더라고요.
춤추네요 60세. 죄송한데 아마 70세까지는 일본처럼 70세까지는 급여를 좀 줄여가면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건강과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급여가 조금 준다라고 해도 저라도 받아들이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떤 전문 자격을 갖추기 위한 과정들, 공부를 하는 것들이 결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거다. 오히려 즐겁게 일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안 늙으세요. 그러면 이제 신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심리 정서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 신체도 건강하죠. 그 영어도 있죠. 사운드 마인드예요. 사운드 바디가 먼저가 아니고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신체.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아니고 사운드 마인드, 사운드 바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사회복지 기관 평가를 한 게요. IMF 전에 했어요. 왜냐면 역사를 좀 살펴보면 1950년대 일제가 패망한 때 일제 침략 시기에 저희가 외국의 기관들이 많이 와서 단열방이라든가 태화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또 그 외에 다양한 기관들이 1920년대 북한 쪽에서 먼저 생겼어요. 원산에서부터. 왜냐면 그쪽이 더 남쪽보다 먼저 이렇게 들어와서 외국의 선교사분들이 또는 종교기관들이 들어와서 다양한 어떤 사회복지기관들 또 YMCA나 YWCA가 생기면서 교육받게 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이셔서 다양한 어떤 사회복지기관들의 효시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100년 넘은 사회복지기관이 있다니까요. 복지재단이. 태원. 네. 다양하게 있습니다. 2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름을 조금 바꾸면서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옛날에 아동 양육했던 거 홀스터인가요? 네. 홀스터 아동복지재단도 우리나라에 온 지가 100여 년 됩니다. 처음에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사회복지를 하다가 사회 문제가 되니까 전쟁고아나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이렇게 외국에 양육을 하는 어떤 것들이 서비스가 연결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기관들이 오랜 역사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계속 처음에는 자의로 자선으로 어떤 해왔던 일들이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1970년대, 80년대 초에서부터 막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86년 아시안 게임 하고요, 88년 서울올림픽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 우리의 국력을 널리 알리기 시작을 했죠. OECD에 가입을 하기 시작을 한 시기가 되기 그 시기가 되기 88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들도 재정적인 여력이 생기니까 굉장히 다양한 어떤 사업들을 보조금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해왔던 자선 사업으로 해왔던 어떤 사회복지 사업들이 국가에서 또는 지역사회에서 또는 교육 차원에서 관리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초기에 자선 사업으로 근데 시작되면 근데 관리됐던 그런 것들이 관리되면서 과정에서 국가의 조세가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방만하네. 그리고 이게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들도 아니면 기관장들도 어떤 부분들에 대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제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서 마치 국가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이말 포켓 내 주머니 돈으로 생각하고 편하게 쓰셨거든요. 그래서 천안에도 뭐 기관의 기관장이 항상 30억 훌쩍 하셨다가 법정 구속되셔가지고 법원에서 법원 자체에서 가족들이 다 쫓겨나가기도 한 적이 있고요. 안전이사가 나가서 운영하는 그런 과정들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1996년도에 서울에서 사회복지기관 평가를 실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엄청나게 반발을 했습니다. 기관장 협의 외에 또 사회복지사들까지도. 왜냐하면 이사장이 한다는데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죠.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다 따라가신 분이 많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국가에서 어떤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속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안에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으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평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평가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다양한 어떤 공론화 과정들, 외국의 사례들, 또 그런 것들을 해서 기관을 이렇게 복제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기관이 원래의 목적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동안은 민간에 많은 위탁을 받아서 민간의 어떤 자선복지기관이나 재단들의 어떤 운영을 주로 맡겼다 그러면, 이때부터 복지기관에 대한 그 평가 안 받겠다라고 할 때 다양한 여론이, 그러면 왜 그걸 민간에만 맡기느냐, 공공에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공공사회복지재단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민간에서 하고 있던 사업시장의 파일을 뚝 잘라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먹고 그 법인들이 견뎌내려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것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와 재정적인 어떤 압박 정책들이 딱 맞아 떨어져서 기관에 대한 평가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기관에 대한 평가를 뭐 3년에 한 번씩, 아니면 법인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처음에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기관을 평가하는 방법들에 대한 어떤 이의제기도 많았고 했는데, 그런 의견들이 다 공론화되고 받아들여지면서 토의를 통해서 지금은 잘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쭉 지금까지 어떤 결과들을 좀 점검해보면 클라이언트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하기 위한 과정들로 필수 과정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보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현장에 있는 제가 봐도 저희도 일을 할 때 평가받아야 되는데 이거 기준이 어때? 처음 하거나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다 그러면 그 관련 서적하고 기준들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온 거 다 줘봐. 그래, 검토해봐. 너도 검토하고 너도 해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래서 아주 투명하게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게 되는 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게 없었으면 아마 지금처럼 그렇게 책임감 있게 더 일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평가도 사회복지관 또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어떤 그 평가를 하는 제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그 재정 지원에 대한 평가를 서울대학교에 있는 많은 교수님들하고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어떤 정책들을 만들고 기준들을 만들어서 배포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를 모았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들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어떤 양식이나 동일한 평가 기준들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나, 저 밑에 제주도에서 하나, 실천 방법이나 운영 규정들이 지역의 특성이나 사회복지사나 기관의 어떤 특성을 조금 더 반영을 하거나 뺄 수는 있지만 그 큰 틀들은 똑같이 간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의 어떤 평준화, 사회복지에 대한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평가의 어떤 그 의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도 평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만큼요. 1940년대에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메타 평가를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금액들을 사회복지 현장에 쏟아붓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기관에 대한 평가를 다양하게 했거든요. 조금 이따가도 다루겠습니다만, 그 했던 평가들이 과연 원래의 목적들을 하기 위해서 잘 진행되고 있었는가를 피셔라고 하는 연구자가 1940년에 그동안 한 20년 했던 것들 모든 평가 자료들을 가져다가 데이터화해서 만들어 본 거예요. 메타평가라고 하는 건 평가를 평가해 보는 거예요. 이 평가를 잘 했는지, 평가의 기준은 옳았는지, 이 평가에 참여한 기관들의 어떤 그 평가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확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뭐 A라는 지역이나 B라는 지역이나 다 잘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잘했다고 하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그 잘했다는 기준이 뭐야? 라고 보니까 이쪽 기준 다르고 저쪽 기준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준을 좀 정하고
그 기준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목적을 좀 달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 엄청난 금액을 쏟아붓고 치료를 하든 지원을 하든 엄청난 금액을 쏟아부었던 것들이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았잖아 라는 데서 문제점을 찾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바뀔 건가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바로 평가 방법론에 대한 것들, 또 효과성에 관한 부분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효과성에 관한 부분들은 전문가잖아. 너네 사회복지사 기관이 전문가라며. 그래서 믿고 돈을 주고 재원을 제공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자격을 부여해서 서비스가 좀 나아질 거라고 믿고 맡기는 건데 그렇지 않아.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면 효과성을 높일 거야에 대한 연구자들이 활발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런 어떤 실험 설계를 통한 방법들, 사전 사고 검사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복지관들마다 아니면 사회복지기관들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그 재정을 좀 따오는 데 목적이 있었지. 그 재정을 따오면 그 후에 어떻게 돼? 라고 하는 보고조차도 지금처럼 투명하게 전산으로 되기 시작한 지가 죄송한데 몇 년 안 됐어요. 처음에 행복이음이나 그 복지음이나 이런 거 만들어 저런 거 왜 만들어? 불편하게. 지금도 일 많아지겠는데 전산 그것도 해야 돼? 엄청나게 했거든요, 반향이. 그리고 또 실제 만들었을 때 이게 에러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거 교육받으러도 많이 다녔고요. 또 이거 어떻게 잘못됐어? 라고 물어보면 그거 해결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시행착오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거의 모든 것들, 그다음에 정부 4.0이 되면서 세금 계산서든 뭐든 다 전자세금 계산으로 하니까 그걸 다 온라인상에서 받아서 일도 간편해요. 이렇게 몇 개 누르면 연결해서 딱 눌러주면 저쪽도 보고 나도 보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얼마 전 작년에도 있었는데 도에서 평가를 할 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보통 14일 안에 신고해야 되잖아요. 14일에 신고했는데 제가 안 했어요. 근데 그 계획을 하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시의 담당자가 벌써 그거 전산했어요. 이거 하기로 했는데 안 했다고 벌써 알람이 떠요. 그래서 시의 담당자가 그 기관에 전화해서 아니 저거 보고 일자가 지났는데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으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관의 담당자가 또 놓치고 시의 감독관도 놓치고 이게 또 충남도의 상급기관에서도 같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담당자 채널만 들어가면 얘도 이거 관리하는 관리 모드가 있어서 천안시에서 이거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안 왔네? 이게 알람이 떠요. 그래서 천안시에 전화하고 시를 통해 저희한테 전화하고 이 업무가 제대로 되도록 그래 크로스 체크가 항시 돼요. 예. 그래서 예산 시간에도 봤습니다만 반항목을 바꿔서 쓸 수 없다. 사업비 내용에서는 분명히 정해줘야 된다. 대신 세목 안에서 조정은 가능하다 하는데 그것들도 예산에 관한 부분은 특히나 바로바로 떠요. 그 옛날에는 우리 흔히 가라 소리가 많았잖아요. 영수증.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어떤 가리세금 영수증 말하면 막 산처럼 경리하는 친구들 보면 업종별로 종류별로 막 산처럼 부담을 자기네가 찍어서 막 찍어놓고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전자세금 계산서에서 저쪽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저희도 끊어서 딱 매치되지 않으면 들어오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그 세무서에 이렇게 조사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일정까지 다 투명하게 드러나서 어디 뭐 그리고 제가 저희 법인카드나 어떤 자금흐름 때문에 제가 몇 월 며칠에 어디 가서 누구 만나고 뭐 했고 뭐 먹었고까지 다. 네. 그러니까 이게 빼도 박 가서 대답이 아니요가 아니라 네 한 10번 하고 그냥 나왔어요. 자료를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렇게 투명화된 부분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걸 조금만 시각만 바꿔보면 정말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당당할 수 있고요. 어디 가서도 허리 굽힐 필요 없고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면 돼요. 근데 이걸 다른 짓을 하려고 그러고 정해지지 않은 걸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잔머리.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희 같이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당당하자. 창피하게 이러지 말고
예. 그러니까요. 예. 내가 키가 작지 가슴이 작냐? 마음이 작냐?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렇게 하는 거죠. 돈은 정해진대로만 쓰라고 되는데 왜 더 쓰려고 그래요? 더 쓰는 건 우리가 조금 법인에 아니면 다른 사업비 여부분이 있어서 거기 더 할 수 있는 부분들 없으면 외부 프로포즈를 통해서 받아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에서 대한 재정이나 지원들이 작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만 노력하면 외부 기관의 기부금이나 후원 물품들, 각 단체별로 MOU 맺은 업무협약 맺은 기관들의 어떤 그 도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하면 또 도와주려고 와요. 막 자원봉사자들. 그다음에 그런 어떤 기관들이 우리 올해 사업비 어떤 게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데 검색해보거나 평을 들어보면 당신네들 잘한다고 하는데 뭐 같이 해보자. 네. 작년에도 저희는 한 2억 정도 외부 그 후원 물품을 지원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써야 되나 걱정이에요, 작년에. 너무 많으면. 근데 그 정도는 행복한 어떤 고민인 거죠. 근데 실제 일선의 사회복사 선생님은 이것 말고 더 돈 쓰려고 저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럼 또 프로그램 만들고 참여자 모집해야 하고 같이 잘 협업을 해야죠. 그럴 때 나오는 거 있죠. 보너스 인센티브 있어. 인센티브는 채찍거리 당근을 제시를 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조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을 처음부터 배우신 분들이 죄송한데 저희 기관에서 근무해서 하면 다 어느 기관이든 과장으로 아니면 사무국장이나 기관장으로 규모가 작은 기관에는 다 기관장으로 다 나가요. 그리고 지금까지 다른 소리를 들어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일도 잘한다, 열심히 한다, 실망시키지 않는다 소리. 제가 좋은 소리만 듣고 살아요. 그런데 몰라도 다 잘합니다. 근데 저랑 있을 때 좀 힘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같이 가는. 왜 빡세게 FM대로 하냐고. 근데 업무는 FM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당당해요. 지금 조금 힘든 게 낫지. 나중에 그 조금 힘든 것들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세무서, 검찰도 가고 천안시에 가도 부끄러운 게 없으니까 왜 불렀어? 가서 뭐 앉으세요. 조사 당당하고 쫙 이건 어때서 이렇고 툭툭툭툭 해서 사리에 맞는 얘기가 다 나오니까 근거가 다 있으니까 왜 뭐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일단 불려가면 쫄려요. 그것도 한 서너 번 불려가면 아이고 뭐 하셔 말씀하셔 대답할게 그렇게 돼요. 경험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평가에 대한 어떤 경향을 좀 보면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전에는 평가에 대한 이야기 자체들도 없었던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한 방법들로 이야기를 되고 있는데 사전 실험 설계라고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조사론에서 공부하셨던 것처럼 참여자들 처음 할 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사전 검사, 그다음 진행하는 중에 진행 과정 중에 검사, 그다음에 사후 검사, 이렇게 단일 사례 실험 설계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 단일 사례 실험 설계가 현장에서 한 10년, 20년 정도 해보니까 사전 사후의 검사값들이 다르다라는 게 분명히 인지가 돼요. 근데 지금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사전에는 나 기분 좋고 하고 싶다. 해보니까 재밌네. 척도 검사를 했을 때 참여도 좋고 그래서 만족도 조사가 한 10% 오른 것 같습니다. 노인의 삶의 질의 의미를 한 20% 정도 더 많이 가지신 것 같습니다. 숫자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숫자로 산출로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죠. 10% 더 올랐다고 해서 저 어르신이 정말 행복하게 자기 삶을 사는 건가? 그럼 이전과 10% 올랐다고 지금은 삶의 만족도가 얼마나 높았다는 거야? 100으로 봐야 돼? 1000으로 봐야 돼? 그리고 각자 욕구가 다른데 여기서 10% 올랐다고 그래. 그럼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건가? 아니면 마지못해 사는 건가? 이제 삶의 의욕은 좀 있는 건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척도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사회복지사한테도 물어봐요. 야, 너는 이렇게 해서 어른들 이렇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아니면 참여자들을
이렇게 만들고자 노력을 했는데 네가 보기엔 어때? 넌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이나 윤리 기준하고 맞아? 네가 평가하는 기준은 어때? 단순히 10명 모집하려고 했는데 20명이 왔어. 그래서 그 중에 한 15명만 어쩔 수 없이 5분은 보내고 15분하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 총 10회기 하기로 했는데 12회기까지 했어. 참여도가 너무 좋아서 즐거워서 10회기 하기로 한 걸 12회기를 했으면 프로그램이 잘한 거야? 너도 잘한 거야? 그럼 만족도가 다 좋다고 해야 돼? 그 중에 4명은 싫다고 하는데 왜? 다양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보셨던 것처럼 정성평가, 정량평가 두 가지로 나눠서 하려고 하거든요. 정량평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로 10% 올랐어요. 20% 올랐어요. 만족도가 5 수준이었는데 7 수준으로 올랐어요. 표준 척도에서. 그러면 잘한 거 아니에요? 저도 10번 하기로 하고 12번 했어요. 그럼 20% 더 했으니까 보너스 20% 더 줘야죠. 이건 정량평가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중에 한 30명은 야 처음에 웃으면서 하는데 지금 끝나고 보니까 인상 쓰고 오시잖아. 기관 원칙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평가 볼 수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전체에 대한 평가를 내서는 10%, 20%, 120% 했다라고 하는데 그분들 개개인의 만족도는 삶의 질은 의문점이네. 이러면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문제가 떠올라요. 어떻게 해야 이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었고 효율성이 있었는지를 어떻게 알아볼 거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정상평가도 하고 정성평가도 하고 정량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제3자 평가도 해요. 전문가 집단을 이용해서. 그래서 저희가 보통 요즘에 저희는 충남 사회복지서비스원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공주대학교 안에 박사과정 또 박사후 과정생들이 그런 어떤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좀 무료로 해주시거든요. 도에 얘기하면. 여러분 기관에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충남 노화에 했던 3개년 사업도 마지막 1년을 그분들한테 위해서 그분들이 현장에 매번 오셔서 저희 기관의 만족도 조사가 아니라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평가를 해서 그분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를 10가지나 12가지 만들어 와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 그걸 다 평가를 해서 저희가 다 빠진 상태에서 하고 그리고 그걸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주셔서 효과적 검토를 작년에 하나 받았죠. 그래서 진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좋았었고 그다음에 좀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그러면 또 다른 어떤 문제를 할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피드백을 너무 잘 해줘서 좋았죠. 그리고 그걸 이제 도에서 각 충남 도에 있는 산하기관을 평가를 받을 때 성적이 좋으면 또 그걸 상도 줘요. 너무 좋았어요. 저희 나름대로의 평가를 하기도 좋았고 외부의 어떤 업무 효과성을 기관의 어떤 특성을 홍보할 수도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도 좀 이용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만족도 조사가 일반화되었다라고 하지만 이게 아직은 조금 100%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성과, 결과에 대한 것, 정량에 대한 것, 질적 평가, 정성에 관한 것들을 좀 바뀌어서 같이 좀 병행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평가를 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실제로는 초기에 프로포잘을 만들 때 같이 해나가시는 것들이 좋아요. 평가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비슷한 것들은 어떤 척도를 쓸 건가 하는 것들도 분명하게 표준 척도를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그 다음에 표준 척도에 나와 있는 척도 중에서 이 사업 또는 우리 지역 또는 우리 기관의 특성에 맞도록 설문지를 좀 바꿀 수도 있거든요. 설문의 순서를 바꿀 수도 조금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클라이언트의 종료 상태를 완성한다라고 하는 것. 클라이언트가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목표를 스스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의도했던 변화나 이익을 창출해서 클라이언트 스스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역량을 갖추기 위한 것들이 가장 큰 목적인 거죠. 즉 평가라고 하는 건 이게 됐나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확인해 볼 거냐 하는 차이인 거죠. 그건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정성평가도 해야 되고 중량평가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 저게 우리 기관만의 어떤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방법들 그런 것들 나타내기 위하고 요새 이제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하고 하지만 이 조사 기관이 좀 투명해야 돼요. 올바른 사람들이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기관들하고도 되도록이면 공신력 있는 보호산하 기관이나 아니면 복지부 산하 기관들을 좀 활용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아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관들과 좀 잘 연계가 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이것도 프로그램을 저장을 좀 할게요.